백만장자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날은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그는 청소부가 자기 딸과 함께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다. 본능적으로 반응했지만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온 아파트 단지의 화제가 되었다. 아침 6시 30분, 매일 그렇듯이 박소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익숙한 피로감이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직접 정성껏 조립한 작은 요람에 4달 된 아기 은지가 작은 주먹을 천사 같은 얼굴 옆에 꼭 쥐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좋은 아침, 우리 공주님. 소희는 은지의 따뜻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부산 외곽의 반지하 원룸은 비록 좁았지만 청소 도우미로 일하며 버는 적은 월급으로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작은 주방에서 소희는 진한 커피를 준비했다. 은지가 태어난 이후로 설탕과 같은 사치품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 아침 8시까지 한텔레콤에 도착해 세 층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고 회의실을 정리하고 김할머니에게 맡길 모유가 긴 근무 시간 동안 아기를 먹이기에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소희는 아기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졌다. 특히 반지하 방의 습기가 그녀의 건강을 더 악화시켰다. 하지만 집세가 더 저렴한 곳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장마철이면 물이 새어 들어오고 겨울에는 춥고 축축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은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소희의 부모님은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관계를 끊었고 그녀의 고향 전주에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다. 가문의 수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 후 소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오늘도 회사에 가기 전 그녀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은지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다. 언젠가 은지가 자라서 엄마가 없는 아이로 놀림받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희는 김할머니에게 은지를 맡기기 전에 모유를 짜서 병에 담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아기를 다룰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은지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생명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다. 오늘도 힘내자. 소희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은지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안개가 부산의 언덕을 감싸고 있는 가운데 소희는 은지를 품에 안고 김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또 다른 생존의 날, 또 다른 희망의 날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소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었다. 이웃 반지에 사는 65살의 홀로 된 할머니는 손주가 없어 늘 외로워했다. 소희가 출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해야 했을 때 순자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은지를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아이는 집안의 기쁨이야. 순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분유값 외에는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 아침 7시 15분 소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문을 두드렸다. 순자 할머니는 이미 한복 차림으로 준비를 마친 채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소희야. 어젯밤은 어땠니? 할머니가 물었다. 소희는 은지가 밤에 2번만 깼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항상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사람처럼 은지를 품에 안았고 아기는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걱정 말고 일 보러 가렴.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여기는 다 괜찮아. 자전거로 한텔레콤까지 가는 15분 거리는 여전히 한적한 부산 외곽 거리를 지나는 소희의 하루 중 몇 안 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 인생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생겼으니 말이야. 할머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전쟁으로 잃고 혼자서 식당길을 하며 살아왔다.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그녀에게 은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다. 소희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은지를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은지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엄마처럼 강하고 용감하게 자랄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부산 하늘 아래 순자 할머니는 은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노래였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은지는 그 소리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반지하 방은 좁고 습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곳을 가능한 한 따뜻하고 밝게 만들었다. 벽에는 오래된 민화가 걸려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다. 할머니는 창문을 자주 열어 습기를 내보내고 빨래는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했다. 그녀는 은지가 습한 환경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은지를 업고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은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우리 은지는 특별해. 이 아이의 엄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이웃들은 미혼모의 아이를 돌보는 순자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세상의 편견보다 은지와 소희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가족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었다. 한텔레콤은 부산 해운대구의 중심계에 위치한 유리로 된 4층짜리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희는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청소 도우미로, 그 후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 그녀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모두 알았다. 2층의 회의실들, 항상 더 지저분해지는 화장실들, 직원들이 가끔 음식 찌꺼기를 남기고 가는 휴게실까지. 청소팀 관리자인 윤미숙은 소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로비에 있었다. 45세의 미숙은 검은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녔고 평생을 청소일에 종사하며 동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우리 은지는 어때요? 미숙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다. 날마다 쑥쑥 자라고 있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가 대답했다. 미숙은 자신 앞에 서 있는 24세의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은지가 태어난 이후로 소희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항상 정시에 출근하고 불평 없이 일했지만 그녀의 몸짓에는 미숙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미숙이 소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관리자님.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은지가 어젯밤에 조금 보채서 미숙은 소희의 어깨를 살짝 쥐었다. 무리하지 말아요. 몸이 상하면 은지도 힘들어질 거예요.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나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미숙 앞에서는. 이 일자리는 그녀와 은지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중요했다. 청소 카트는 준비해 놓았어요. 오늘은 먼저 4층부터 시작하세요. 강 사장님이 출장 중이라 사장실은 비어 있거든요. 미숙이 지시했다. 소희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다. 4층은 일반적으로 가장 깨끗한 층이었고 오늘 그녀의 몸 상태로는 그것이 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소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출산 후 더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는 이제 단순히 뒤로 묶어두는 실용적인 물건이 되어버렸다. 4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섰다. 이곳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으며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소희는 간구진 사장의 사무실 문 앞에 멈춰섰다. 평소에는 이곳을 가장 먼저 청소했지만 오늘은 사장이 없어 마지막으로 미루어도 됐다. 하지만 미숙의 말대로 먼저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다. 창문 너머로는 부산항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다. 소희는 잠시 그 전망에 넋을 잃었다.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그녀의 반지하 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경이었다. 소희는 간구진 사장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잠시 꿈을 꾸었다. 햇살이 비치는 바다 위로 떠다니는 배들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상상해 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장을 입고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 그런 세계에서는 은지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꿈꾸기는 이제 그만. 소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사장의 큰 책상을 닦기 시작했다. 단단한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은
그녀의 월세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 분명했다. 그 위에는 정돈된 서류들과 최신식 컴퓨터, 그리고 은색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희는 액자를 들어 닦으면서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간구진 사장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책상을 닦은 후 소희는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을 정리했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성공은 인내에서 온다.成功은 렌나이에서 온다. 라는 글귀였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인내? 그녀는 평생 인내해왔다. 하지만 성공은 아직 멀리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입 생수와 샴페인 몇 병이 있었다. 소희는 냉장고를 닫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반지하 방에는 냉장고가 없었다. 식료품은 작은 창문 밖에 플라스틱 상자를 두어 겨우 신선하게 보관했다. 책장을 닦던 중 그녀는 한 책에 시선이 멈췄다. 성공한 부모의 밀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이었다. 소희는 잠시 그 책을 손에 들었다. 그녀는 성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은지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을까? 청소를 마친 후 소희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잠시 앉아보았다.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지친 몸을 감쌌다. 이 의자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분은 어떨까? 그녀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따라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소희 씨. 미숙의 목소리에 소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잠시 앉아본 것뿐이에요. 소희가 당황하며 말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죠. 그런데 3층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 부장님이 커피를 쏟아서 카펫을 빨리 청소해야 해요. 소희는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겼다. 나가는 길에 그녀는 다시 한번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은지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3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았다. 청소 유니폼은 몇 번이나 빨아서 색이 바랬고 손은 청소 용품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꿈이 있었다. 은지를 위한 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실로 돌아왔다. 쏟아진 커피, 얼룩진 카펫,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적어도 지금은 오전 내내 청소를 마친 소희는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다. 얼마 전에 사두었던 김밥은 이미 약간 말라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은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김할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절대 그녀의 근무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이 틀림없었다. 할머니,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소희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다.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은지가 계속 울고 젖병을 거부해. 소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는 잘 먹었는데 내가 다 해봤어. 젖을 데워주고 미지근하게도 해보고 숟가락으로도 먹여봤는데 아기가 혀로 다 밀어내고 울기만 해. 가슴이 필요한 것 같아. 소희는 눈을 감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금은 나갈 수 없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은데 아이가 2시간째 울고 있어.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소희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 은지가 아픈 건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그녀의 심장을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여기로 은지를 데려와 주세요. 소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정말? 문제 안 생길까? 은지가 어떤 직장보다 중요해요. 제발 데려와 주세요. 전화를 끄는 소희의 손이 떨렸다. 회사 규정은 명확했다. 가족을 직장에 데려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청소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숙을 찾기 위해 소희는 청소 도구실로 서둘러 갔다.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아픈 아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다. 미숙은 청소 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이 물었다.
미숙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소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은지가 아픈 것 같아요. 열이 있고 젖병을 거부해요. 순자 할머니가 지금 데려오고 있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소희의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규정상 어렵지만 미숙이 말을 시작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지가 아파요. 제 젖이 필요해요. 미숙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내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강 사장님이 출장 중이라 4층은 거의 비어 있어요. 사장실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고요. 미숙이 말했다. 소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미숙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하는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여성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미숙은 손을 들어 소희의 말을 막았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아이가 먼저예요, 항상. 그들은 서둘러 1층 로비로 향했다. 소희의 가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두근거렸다. 가게에서 약을 사오면 어떨까?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의료보험은 제한적이었고 저축은 거의 없었다. 마침내 소희는 순자 할머니가 은지를 안고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은지의 작은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우리 아가. 소희가 달려가 은지를 안았다. 아기의 이마는 뜨거웠고 작은 주먹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은지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조금 멈추었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소희는 아기의 이마에 키스하며 그 열을 느꼈다. 얼마나 높은 열인가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약 38도 정도 돼. 내가 청계로 재봤어.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침부터 계속 보채더니 점점 심해졌어. 미숙이 다가와 은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일단 젖부터 먹이고 그래도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소아과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출 중이었다. 4층에 도착하자 미숙은 주변을 살피며 그들을 사장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편하게 있어요. 내가 밖에서 지킬게요. 미숙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소희는 간구진 사장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둘러 상의 단추를 풀었다. 은지는 즉시 본능적으로 젖을 찾았다. 그녀의 작은 입이 소희의 유두를 찾아 힘차게 빨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소희가 은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저 모습 좀 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야. 소희는 은지의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어려운 상황도 그녀가 처한 위험한 상황도 잊을 수 있었다. 오직 그녀와 은지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사랑만이 존재했다. 은지의 빠른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고 작은 뺨의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다. 다행이다. 순자 할머니가 은지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 갑자기 문 밖에서 미숙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낮지만 긴장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문밖 복대서 미숙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지금은 청소 중이라서 괜찮아요. 잠깐 문서만 가져갈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다가왔다. 소희는 당황한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상의 단추를 잠그려 했지만 은지가 여전히 열심히 젖을 빨고 있었다. 아기를 떼어내면 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이 분명했다. 순자 할머니가 재빨리 행동했다. 가방에서 얇은 면 담요를 꺼내 소희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담요는 소희의 가슴과 젖을 먹고 있는 은지를 가려주었다. 진정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미숙의 필사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렸다. 박 이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사무실 안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그가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미숙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박 이사님, 설명해 드릴게요. 긴급 상황이라. 박 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회사에서 가장 엄격한 관리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소희에게 꽂혔다. 당신이 청소 담당 소희 씨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네, 소희는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회사 규정을 모르십니까? 외부인과 아이를 사무실에 데려오는 것은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다. 은지가 갑자기 젖을 물고 있던 입을 떼고 울음을 터뜨렸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용기 내어 말했다. 열이 있고 젖병을 거부해서 그건 회사 문제가 아닙니다. 박 이사가 차갑게 말했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장님 사무실에서는 더더욱. 미숙이 앞으로 나섰다. 제 책임입니다, 이사님. 제가 허락했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분 다 인사팀에 보고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나가세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를 안고 일어섰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직장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직장 없이 그녀와 은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발 이사님, 소희가 간절히 애원했다. 제 잘못이에요. 미숙 선생님은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이가 아파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박 이사는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런 일이 용납되면 모두가 예외를 요구할 겁니다. 순간 아기 은지가 울음을 그치고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다. 그 순간의 정적이 사무실을 채웠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님, 오늘만 봐주세요. 소희는 우리 회사 최고의 청소 직원이에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항상 묵묵히 일해왔어요. 박 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보고하지 않겠지만 인사 기록에는 남길 겁니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박 이사는 서류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이가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말했다. 박 이사가 떠난 후 미숙은 불안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강우진 사장은 주말까지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소희 씨, 이제 괜찮아요? 미숙이 물었다. 그녀의 입에는 아직 긴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은지도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아요. 은지는 이제 포만감에 젖어 평화롭게 소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열도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여기 있어요. 제가 밖에서 지킬게요. 미숙이 말했다. 회사 의무실에서 해열제도 가져올게요. 미숙이 사무실을 나간 직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오후 2시에 4층은 거의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외부 미팅이나 점심 식사 자리에 있을 시간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오는 것 같아. 소희는 은지를 더 단단히 안았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지만 너무 늦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구진이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와 여행용 가방을 든 채 복도를 걸어왔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울에서의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 하루 일찍 돌아왔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서둘러 회사로 왔다. 미숙은 사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오늘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간구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으로 사무실 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간구진은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미숙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아니요, 사장님, 그냥 청소 중이라서요. 간구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미숙은 평소에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유명했다. 그녀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분명 무언가 있었다. 제 사무실에 문제라도 있나요?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미숙은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그냥. 간구진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단력 있게 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 사장님, 잠시만요. 미숙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간구진은 문을 열었고 그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가죽 의자에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소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다. 순자 할머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소희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 드릴게요. 간구진은 여전히 문간에 서서 그의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일어나지 마세요. 간구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뒤에서 문을 조용히 닫았다. 계속하세요. 미숙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장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허락했어요. 순자 할머니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가 그만 나가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간구진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은지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여전히 당황한 상태였고 은지는 이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기 이름이 뭐죠? 간구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지요. 소희가 여전히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기가 열이 나고 젖병을 거부해서 간구진은 잠들어가는 은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기는 이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소희의 셔츠를 여전히 꼭 쥐고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간구진이 진심 어린 감동으로 말했다. 그가 손가락을 내밀자 은지가 잠결에 그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붙잡았다. 간구진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와, 이 힘 좀 봐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것 같네요. 사무실에 갑자기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 순간에는 회사 위계 질서도 규칙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그 순간에 신성함만이 존재했다. 간구진은 소희를 자세히 관찰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분명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피로한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아이를 다룰 때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혼자서 키우시나요? 간구진이 물었다가 곧 자신의 질문이 너무 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네, 저와 은지 둘뿐이에요. 아이 아버지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존경, 동정?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소희와 은지에게로 향했다. 소희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이는 모습, 은지의 작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를 매료시켰다. 그의 삶은 항상 비즈니스와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38세의 그는 부산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그의 사무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장면 앞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소희에게 물었다. 소희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특히 그녀의 상사가 그녀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어떤 연결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다. 그것은 미약하고 불확실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간구진은 소파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 흐르는 고요함에는 어떤 마법 같은 것이 있었다. 은지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고 소희는 아기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이제 아기가 나아 보이네요. 간구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젖을 먹으니 열이 내려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유의 힘이죠. 어떤 약보다도 좋아요. 간구진은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할머니께서는 은지를 돌봐주시는 분인가요? 네, 옆집에 살아요. 소희가 출근하는 동안 은지를 봐주고 있어요. 간구진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내게도 큰 행복이죠. 이 나이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은지라는 작은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소희 씨,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셨죠? 2년이요, 사장님. 소희가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었네요.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소부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간구진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모든 직원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소희의 말은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을 일깨웠다.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소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장이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제가 무례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소희가 서둘러 사과했다. 강구진은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미숙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희 씨, 해열제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은지가 많이 나아졌어요. 소희가 답했다. 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가 사장을 보고 다시 긴장했다. 사장님, 이건 모두 제 책임입니다.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미숙 씨. 당신은 올바른 일을 했어요. 아픈 아기를 도운 거니까요. 미숙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평소에 엄격하고 사업지향적인 사장의 모습과는 달랐다. 은지가 몸을 뒤척이더니 작은 하품을 했다. 그녀의 눈이 살짝 떠졌다가 다시 감겼다. 그 모습에 사무실에 있는 모든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기적 같은 존재죠. 간구진이 경외감을 담아 말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다니. 소희는 간구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부자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감성과 깊이가 있었다. 사장님도 아이가 있으세요? 소희가 감히 물었다. 강우진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아니요, 난 독신이에요. 사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삶의 다른 측면들을 놓쳐버렸죠. 그의 솔직한 고백은 소희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부와 권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간구진은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오후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간구진은 책상 가장자리에 앉아 소희가 은지를 다른 쪽 가슴에 안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자 사이의 유대감은 마술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소희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고 은지를 대하는 모습에서는 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저도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간구진이 물었다. 소희는 살짝 웃었다. 사장님이 도와주실 건 없어요. 이미 충분히 너그러우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은지의 이마에 남아있는 땀을 닦아주었다. 아이가 정말 금방 좋아졌네요. 역시 엄마 품이 최고예요. 미숙은 시계를 보더니 불안한 듯 말했다. 소희 씨 3층 회의실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곧 4시 회의가 있는데. 소희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 긴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직장에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제가 지금 가서 청소할게요. 소희가 서둘러 말했다. 간구진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떨까요? 은지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소희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를 빼먹을 여유가 없었다. 하루 임금은 그녀와 은지의 식사와 월세를 위해 너무나 중요했다. 간구진은 그녀의 고민을 눈치챘다. 걱정 마세요. 오늘 하루는 유급 휴가로 처리할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소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미숙 씨 다른 청소 담당자에게 3층을 부탁해 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간구진은 소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근데 집에 어떻게 가실 건가요? 버스? 아니면 제가 운전기사를 불러드릴까요? 자전거로 왔어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통 그렇게 다녀요. 간구진의 눈이 커졌다. 자전거로요? 아기를 안고서? 아니요.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다. 보통은 제가 집에서 은지를 돌봐요. 오늘은 비상 상황이라. 간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 차로요. 소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별거 아니에요. 간구진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아픈 아기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건 위험해요.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회사의 사장이 직접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간구진은 전화를 꺼내 간단히 통화했다. 곧 차가 준비될 거예요. 소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은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런 친절은 처음이에요. 간구지는 소희의 말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저도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미숙은 로비에서 그들과 헤어졌고 간구진과 소희, 순자 할머니, 그리고 잠든 은지는 함께 건물 앞으로 나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소희는 잠시 주저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 같았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간구진이 차에 타며 물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허름한 반지하 집을 회사 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부산 진구 계금동 3기 27번지요.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이에요. 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전달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고 소희는 은지를 품에 꼭 안았다. 그녀 옆에는 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간구진은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차 안의 공기는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로 가득했다. 깨끗하고 푹신한 시트, 선팅된 창문, 그리고 조용한 엔진 소리는 소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치였다. 은지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간구진이 조용히 물었다. 아침부터 조금 보채더니 점점 심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소희가 출근한 후에요. 간구진은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기가 아프면 정말 힘들죠. 그가 공감하며 말했다. 소희는 약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조카가 있어요.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했죠. 소희는 이 강력한 사업객에도 평범한 가족사가 있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소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간구진이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말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일까지 하다니. 소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간구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아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소희의 강인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집은 어떤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작아요. 반지하 원룸이에요. 습하고 겨울엔 춥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녀의 솔직함에 간구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호화로운 해운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넓은 거실, 바다 전망,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는 여분의 방들, 그리고 소희와 은지는 좁고 습한 반지에서 살고 있었다. 차가 계금동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세련된 상점들과 고층 빌딩 대신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과 좁은 거리가 나타났다. 운전기사가 주소를 찾기 위해 속도를 늦추자 소희는 점점 더 불편해했다. 여기서 내려도 괜찮아요, 소희가 말했다. 골목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간구진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마침내 차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좁은 계단이 반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에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구진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소희가 은지를 안전하게 안고 내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들의 손이 닿았을 때 무언가 정이 같은 것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다른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소희는 간구진의 손을 놓고 은지를 더 단단히 안았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간구진은 그녀가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지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들어오실래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방해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앞장서서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소희가 은지를 안고 그 뒤를 따랐고 간구진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따랐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으며 벽에는 습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하자
소희는 은지를 순자 할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열쇠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자신의 초라한 집을 회사 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원룸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소박한 침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은지의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다. 주방은 단 하나의 가스레인지와 작은 싱크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에는 은지의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푸른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간구지는 문간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소희의 작은 세계를 자세히 살폈다. 공간은 좁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졌다. 작지만 우리 집이에요. 소희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아름다운 집이에요. 간구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네요. 그의 말에 소희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친절하셨어요. 간구진은 은지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은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소희 씨.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간구진이 말했다. 은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에서 쉬세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거예요. 소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은지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하루 더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 소희야. 하루 더 쉬면서 은지를 돌봐. 소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간구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고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전류가 흘렀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간구진이 말했다. 은지가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은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아기의 맑은 눈이 간구진을 향했고 작은 입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안녕, 작은 공주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나자. 간구진이 떠난 후 소희는 명함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날의 사건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에 들린 명함은 그것이 모두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다음 며칠 동안 간구진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표면적으로는 출장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소희를 다시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비서 정수연은 사장의 이상한 행동에 눈치를 챘다. 평소에는 중요한 회의가 없으면 오전 9시에 출근하던 그가 요즘은 유법시 30분부터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 시간대에 특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사장님, 박 이사님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수연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간구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 그래.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직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청하신 청소 담당 직원에 관한 자료요. 강우진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보여주세요. 그는 소희에 관한 파일을 펼쳤다. 박소희 24세, 2년 전 입사, 항상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다. 주소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곳이었다. 미혼모라는 사실과 아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수연이 물었다. 아니, 이걸로 충분해요. 고마워요. 수연이 나간 후 간구진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왜 이렇게 소희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세계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었다. 사업 파트너의 딸들,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 심지어 그를 쫓아다니는 연예인들까지. 하지만 어떤 여성도 청소부 소희가 그에게 준 충격을 주지 못했다. 그는 소희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 좁은 반지에서 아기와 함께 사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
그것은 그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간구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들과 그 아래로 펼쳐지는 바다. 그는 항상 이 전망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저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동생 혜진이었다. 오빠,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지우가 삼촌 보고 싶어해. 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6살 된 조카 지우는 그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그래, 꼭 갈게. 지우에게 선물도 가져갈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문득 소희와 은지를 생각했다. 은지는 지금쯤 좀 나아졌을까? 소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장이 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회사 윤리에 어긋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은지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간구진은 창가에 서서 결심했다. 그는 소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희는 이틀 후 회사로 복귀했다. 은지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다시 젖병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도 아기가 많이 좋아졌다며 안심시켰다. 아침 일찍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던 소희는 4층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간구진 사장의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섰다. 그날 이후 그를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소희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간구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청소 카트를 밀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간구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소희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소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구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은지는 어떻게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잘 먹고 있어요. 소희가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먼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유리 테이블을 닦았다. 간구진은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소희를 향했다. 어제 푹 쉬었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은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간구진은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다. 소희 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가 갑자기 돌아서며 물었다. 소희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물론이요. 은지 아버지는 미안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간구진이 말을 멈췄다.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아왔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쉽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은지 아버지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떠났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간구진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소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특히 대학생인 여자친구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요. 대학생이었어요? 간구진이 놀라서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3학년이었죠.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고 장학금은 유지할 수 없었어요. 간구진은 말을 잃었다. 그는 소희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녀가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네, 임신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했고 다행히 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소희는 청소를 계속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비쳤다. 간구진은 그녀를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굴하지 않고 딸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 꿈이 반짝였다가 이내 현실적인 체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은지가 우선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죠. 간구진은 소희의 대답을 듣고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는 그녀가 책상 주변을 계속 청소하는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희의 움직임에는 효율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일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도 느껴졌다.
소희 씨는 매우 현명한 사람 같아요. 간구진이 갑자기 말했다. 소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았고요. 소희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사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소희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은지는 당신에게 큰 힘이군요. 네,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다. 은지가 웃을 때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요. 강구진은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모성애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도 같은 표정을 지었었다.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정. 당신에게 아이가 있나요, 사장님? 소희가 문득 물었다. 아니요, 난 결혼하지 않았어요. 간구진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개인적인 삶을 뒤로 미루게 됐죠. 후회하세요? 그 질문은 직설적이었지만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가끔요, 그가 고백했다. 특히 밤에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강우진은 웃었다. 38살이 젊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다. 소희는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소희 씨는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인가요? 그가 물었다.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가끔은 절망적인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무너지면 은지는 누가 돌보지?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간구진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에게는 없는 종류의 강인함이었다. 그의 성공은 사업적 재능과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소희의 강인함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소희 씨, 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은지를 돕고 싶어요. 소희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인가요? 내 말은 당신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장학금을 마련하거나.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하지만 저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간구진은 자신의 실수를 즉시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단지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소희가 강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다. 은지와 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반응에 간구진은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소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해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존경해요, 소희 씨.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책장을 닦으면서 간구진의 말을 곱씹었다. 그가 그녀를 존경한다고?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정직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강구진이 갑자기 물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네, 물론이요. 소희가 대답했다. 지난 목요일 당신과 은지를 이 사무실에서 보았을 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목적. 당신은 내가 평생 찾으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소희는 놀라서 걸레질을 멈추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매일 아침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간구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사장님은 모르시나요?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 하지만 목요일 당신과 은지를 보면서 내가 진정한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간구진의 눈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취약함이 있었다. 사장님, 강 사장님, 소희가 망설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특별한 점이에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뭔가 중요한 것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었다. 둘 다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웠다. 질문해도 될까요? 소희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간구진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에요, 소희 씨. 당신은 대학에 다녔던 지적인 여성이고 용감한 어머니이며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도, 은지의 아버지도, 그 누구도. 저, 감사합니다. 그녀가 겨우 말했다. 강우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소희는 감사히 받아 눈가를 닦았다. 이상하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청소하러 왔다가 울고 있네요. 내 탓이에요. 강우진이 사과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간구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갑자기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소희 씨,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그가 물었다. 토요일요? 소희가 당황해했다. 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어요? 당신과 은지요? 소희는 깜짝 놀랐다. 회사 사장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다니 그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구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제 상사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요. 당신은 헌신적인 어머니이고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간구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소희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그녀는 남자들에게 불신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은지의 아버지가 그녀를 버린 이후 그녀는 모든 남성에게 벽을 쌓았다. 하지만 간구진에게서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진정성, 따뜻함, 그리고 소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존중.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강우진이 덧붙였다. 그냥 친구로서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친구요? 소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안 되나요?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왔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이치가 있었다. 그들의 지위와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서 만날 생각이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간구진은 그녀가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당신이 편한 곳이면 어디든요. 고급 레스토랑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당신과 은지가 평소에 가는 곳이 좋겠어요. 소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저희가 평소에 가는 곳이라면 동네 분식집이나 작은 김밥 천국 정도예요. 좋아요. 간구진이 즉시 대답했다. 김밥 천국에서 만나요. 소희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정말로 허름한 분식집에서 그녀와 식사할 의향이 있어 보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같은 분은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 가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간구진이 미소 지었다. 요즘 그런 장소들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어요. 같은 사람들, 같은 대화, 같은 음식,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소희는 아직도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위험하게도 느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은지를 보호하며 살아왔다. 간구진과의 만남은 그 안전한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다. 은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강우진이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리고 솔직히 내게도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좋아요. 토요일 저녁 27시 계금동 시장 근처 행복분식에서 만나요. 그곳이 은지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간구진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꼭 가겠습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소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토요일 저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소희 씨, 간구진이 그녀가 나가기 전에 불렀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어쩌면 변화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항상 같은 일상, 같은 걱정, 같은 외로움.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이유예요.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만났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우정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그들은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 했다. 소희는 청소 카트를 밀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토요일 저녁, 소희는 작은 원룸 앞에 놓인 거울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원피스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평소 청소 유니폼이나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다가 갑자기 외출복을 고르려니 막막했다. 어떤 것이 좋을까, 은지야? 소희가 침대에 누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은지에게 물었다. 은지는 커다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그 미소에 소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게 좋을까? 소희는 마지막으로 고른 옅은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입지 않아 구석에 접어둔 옷이었지만 아직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할머니였다. 준비 다 됐니?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은지를 위해 작은 한복 저고리를 들고 있었다. 은지도 예쁘게 입혀야지. 할머니, 괜찮을까요? 이런 만남이. 소희가 불안하게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소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왜 괜찮지 않겠니? 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는 품이 있는 남자처럼 보이더구나. 게다가 은지도 있잖아. 하지만 그는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난 그저 뭐 아름답고 현명한 여성이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 네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소희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해. 할머니가 지혜롭게 말했다. 중요한 건 네 마음이 어떤지야. 이 사람이 너와 은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왔다. 특히 미혼모가 된 이후로는 더더욱.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됐다. 옷 괜찮아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주 예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 너 같아 보이는구나. 소희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은지를 준비시켰다. 아기는 작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더욱 귀여워 보였다. 머리에는 작은 리본 핀을 꽂았다. 준비를 마치고 소희는 시계를 보았다. 6시 30분이었다. 식당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은지를 안고 할머니에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는 상쾌했다. 9월의 부산은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이 만나는 완벽한 날씨였다. 골목길을 지나 시장 쪽으로 향하는 동안 소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행복 분식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 회사 사장과 식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간구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존경, 호감, 아니면 그 이상.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깜짝 놀랐다. 간구진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평소의 비즈니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간구진은 소희와 은지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은지야, 안녕. 그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은지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얼굴을 소희의 가슴에 묻었지만 곧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늦지 않았죠? 소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혀요. 제가 일찍 왔어요. 간구진이 대답했다. 들어가실까요? 행복 분식의 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와 고추장의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작은 식당은 토요일 저녁이라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로 동네 주민들과 시장에서 장을 본 아주머니들이었다. 간구진은 이런 소박한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여기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들을 알아보고 손짓했다. 소희야, 오랜만이구나. 은지도 많이 컸네.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다. 간구진은 소희가 은지를 아는 채 앉는 것을 도왔다. 여기 단골이신가 봐요. 간구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가끔 은지랑 같이 와요. 아주머니가 항상 은지를 예뻐해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간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소희에게 윙크했다. 소희는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 드실래요? 간구진이 메뉴판을 살펴보며 물었다.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도 괜찮고요. 그들은 김치찌개와 떡볶이 그리고 은지를 위한 작은 수제비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소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간구진의 편안한 태도에 안심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분식집은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간구진이 고백했다. 정말요? 어디서 식사하시는데요? 주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레스토랑이나 집에서 혼자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다. 사실 요리를 못해서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소희는 놀랐다. 요리를 못하세요? 사장님 같은 분이? 요리는 재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재능은 사업 쪽이지 부엌에서는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은지도 어른들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음식이 나왔고 소희는 은지를 위해 수제비를 불어 시켰다. 간구진은 그녀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 감탄했다. 모든 움직임에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간구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지에게 물었다. 은지야, 아저씨가 먹여줘도 될까? 은지는 간구진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팔을 그에게 뻗었다. 간구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은지에게 수제비를 먹였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다. 은지는 낯선 사람이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은지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건 처음이에요. 소희가 놀라며 말했다. 강우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나 봐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소희는 대학 시절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간구진은 회사를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성공 과정을 공유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간구진은 소희와 은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저녁 공기는 더 선선해졌고 은지는 소희의 품에 안겨 졸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간구진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소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소희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간구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네, 좋아요. 간구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사장과 직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여정의 첫 걸음이었다.